안녕하세요. 엘베강의 책소리입니다. 오늘부터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윌든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낭독이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마지막에 꼭 전체적으로 낭독을 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1845년의 3월 말경,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 들고 윌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호수 가까이에 집 한 채를 지을 생각으로 곧게 뻗은 한창대의 백송나무들을 제목감으로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빌리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일에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너그러운 처사라고 할 수 있으리라. 도끼 임자는 나에게 도끼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도끼를 빌려올 때보다 더 잘 들게 해서 돌려주었다. 내가 일하던 곳은 소나무가 우거진 기분 좋은 언덕배기였는데 나무들 사이로 호수가 보였고 어린 소나무와 호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숲속에 작은 빈터도 보였다. 호수의 얼음은 군데군데 녹아 물이 보이는 곳도 있었으나 아직 다 녹지는 않았으며 온통 거무스레한 색깔을 하고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낮에 그곳에서 일하노라면 때로는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철로변으로 나오면 선로 옆에 노란 모래는 아지랑이 속에서 반짝이며 끝없이 펼쳐 있었고 선로 자체도 봄날의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종달새와 피비새와 그 밖의 새들이 사람들과 함께 또 한 해를 보내려고 어느샌지 와서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흔쾌한 봄날들이 이어지면서 겨울 동안의 인간의 불만은 대지와 함께 녹아갔으며 동면하고 있던 생명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끼자루가 빠졌기에 호도나무의 푸른 가지를 잘라와 돌로 때려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자루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물에 불리려고 도끼를 호수의 얼음 구멍에 담궜는데 그때 줄무늬의 뱀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뱀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15분 이상을 호수 바닥에 가만히 있었지만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 뱀이 아직도 동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사람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현재에 비천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약 참다운 봄의 기운이 자신을 깨우는 것을 느낀다면 그들도 반드시 일어나 보다 높고 영묘한 생활을 지향할 것이다. 나는 전에 서리가 내린 아침길을 걷다가 뱀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 뱀들은 추위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채 햇빛이 자신을 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월 초 하룻날에는 비가 내리면서 호수의 얼음이 녹았다. 그날 아침은 매우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외톨이가 된 기러기 한 마리가
더듬듯이 호수 위를 날면서 길을 잃은 것처럼 또는 안개의 정령이라도 된 것처럼 끼룩끼룩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을 나는 작은 도끼 한 자루만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깎고 기둥과 석가래를 다듬었다. 남에게 전할 생각이나 학자스러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홀로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보라, 그것들은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렸다. 모든 예술과 과학이 그리고 무수한 발명품들이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뿐. 나는 주요 제목들을 사방 6치의 강목으로 다듬었다. 기둥은 대개 양면만을 다듬고 석가래와 마루에 깔 늘판자들은 한쪽만을 다듬었으며 다른 쪽은 나무 껍질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 제목들은 톱으로 된 경계처럼 고르면서도 더 튼튼하기까지 했다. 이 무렵에는 다른 연장들도 빌려왔으므로 제목의 그루터기에 장부나 장부 구멍을 만들어 조심스럽게 이어 맞추었다. 나는 하루 종일 숲에서 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항상 버터 빠른 빵을 점심으로 싸 가지고 갔다. 점심때에는 내가 베어낸 푸른 소나무 가지들 사이에 앉아 빵을 싸가지고 갔던 신문을 읽었다. 손에 송진이 잔뜩 묻었으므로 빵에 소나무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집을 다 지을 무렵에는 나는 소나무의 원수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소나무를 여러 그루 베긴 했지만 이 나무를 아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숲속을 거닐던 사람이 나의 도끼 소리에 끌려 내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우리는 잘라놓은 나무 조각들을 사이에 두고 즐거운 잡담을 나누었다. 일을 서두르지 않고 공을 들여 했기 때문에 4월 중순경이 되어서야 뼈대가 짜여 세울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보다 앞서 판자를 쓸 생각으로 휘츠버그행 철도 노선에서 일하는 제임스 칼린스라는 아일랜드 사람의 판잣집을 사놓았었다. 칼린스의 판잣집은 꽤 쓸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내가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그는 집에 없었다. 나는 그 집의 바깥을 한번 둘러보았다. 창문이 높고도 깊숙이 붙은 관계로 처음에 집안에서는 내가 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집은 오두막식으로 올린 뾰족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것은 집 주위를 돌아가며 퇴더미처럼 흙을 5피트 정도의 높이로 쌓아놓았기 때문이었다. 햇볕에 말라 꽤 휘긴 했지만 지붕이 제일 성한 편이었다. 문턱이란 아예 없었고 문짝 밑으로는 닭들이 노상 출입했다. 안주인이 나와 집안도 둘러보라고 했다. 내가 가까이 가자 닭들이 쫓기듯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바닥은 대부분 흙으로 된 데다가 우중충하고 축축해서 학질이라도 걸릴 것 같았다. 떼어놓으려고 하면 부러질 것 같은 판자가 여기 한 장, 저기 한 장 깔려 있었다. 안주인은 등불을 켜서 지붕과 벽의 안쪽을 보여주고 마루의 판자가 침대 밑으로도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하실에는 발을 디디지 말라고 했는데 지하실이란
2피트쯤 되는 쓰레기 구덩이 같은 것이었다. 안주인의 말대로 지붕 판자와 벽 판자와의 창문은 쓸만했다. 창문은 원래 온전한 유리 2장이 끼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양이만이 그 창문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었다. 이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난로 하나,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이 집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 하나, 비단 양산 하나, 테를 도금한 거울 하나, 그리고 어린 떡갈나무에 못 박아 걸어놓은 최신형의 커피 가는 기계가 전부였다. 집주인이 그동안에 돌아왔으므로 매매 계약은 곧 체결되었다. 그날 밤 안으로 내가 4불 25센트를 지불하면 그는 다음날 새벽 5시에 집을 비워주되 그동안에는 아무에게도 팔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으며 아침 6시부터는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칼린스는 나더러 아침 일찍이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지대와 연료대에 대해 애매하고 전혀 부당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수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유일한 말썽거리라고 그는 다짐했다. 이튿날 아침 6시에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길에서 만났다. 짐이라고는 큰 보따리 하나뿐이었는데 그 안에 고양이를 뺀 그들의 전 재산, 즉 침대, 커피기계, 거울, 그리고 닭들이 들어있었다. 고양이는 숲속으로 달아나 들고양이가 되어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고양이는 우드책을 잡으려고 놓았던 덫에 걸려 마침내 죽은 고양이 신세가 되었다. 나는 그날 아침으로 이 판잣집을 헐었다. 판자의 못을 뽑고 쓰는 수레로 몇 차례에 걸쳐 호숫가로 날라다가 풀밭 위에 널어놓았다. 판자를 햇빛에 말려 휘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아침 일찍 일어난 개똥 지바퀴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숲길 위로 수레를 밀었다. 패트릭이라는 꼬마가 나에게 고자질한 바에 의하면 이웃에 사는 실리라는 아일랜드 남자가 내가 판자를 나르느라고 없는 사이에 아직 쓸만한 성한 못 몇 개 하고 꺽쇠니 대못 같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었다. 이 남자는 내가 돌아오자 시치미를 떼면서 집 흐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할 일도 없고 해서 구경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테면 구경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셈이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건에 트로이의 신들을 옮기는 사건에 맞먹는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하겠다. 나는 우드척 한 마리가 굴을 팠던 남해항의 언덕기슭에 지하 저장실을 만들었다. 온나무와 검은 딸기나무의 뿌리를 헤치면서 풀이나 나무 뿌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깊이로 고운 모래가 나올 때까지 파내려갔다. 사방 6피트의 넓이에 7피트의 깊이로 팠는데 그 안에서는 겨울에 감자가 얼 염려가 없었다. 저장실의 측 벽은 돌로 쌓아 보강하지 않고 경사진 그대로 두었다. 햇빛이 들지 않으므로 모래는 허물어 내리지 않았다. 저장실을 만드는 일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땅을 파는 일에 각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거의 어느 위도에서나 사람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일정 불변의 온도를 얻을 수 있다. 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에도 지하 저장실이 있으며 사람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거기에다 근체 식품을 저장해 둔다. 지상의 건축물이 사라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후세 사람들은 이 지하 저장실의 흔적을 본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집이란
땅굴 입구에 세운 일종의 현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침내 5월 초순에 이르러 나는 몇몇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 상냥을 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 이웃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상냥꾼들의 자질을 살펴볼 때 그들이 와준 것은 나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언젠가는 보다 고귀한 건물의 상냥식에 참가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이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어들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나는 두 수레분의 돌을 호숫가에서 언덕 위로 팔에 안아 날라다가 집 한 모퉁이에 굴뚝에 토대를 쌓아 올렸다. 나는 가을에 밭일을 한 뒤 추위로 불이 필요하기 되기 전에 굴뚝을 올렸다. 그 전까지는 아침 일찍이 집 밖에 한 대에서 밥을 지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무렵 나는 너무 바빠서 독서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한쪽의 신문지 조각은 그것이 내가 물건을 쌌던 것이든 식탁보로 썼던 것이었던 간 책 읽는 것만큼이나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사실상 호모의 일리아드와도 같은 구실을 했다. 집을 지을 때 나 자신이 그랬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짓는 것이 좋을성 싶다. 가령 문이나 창문 그리고 지하실이나 다락방이 인간성의 어디에 바탕을 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성이라기 이유보다는 더 좋은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건물을 아예 짓지 않기로 한다면 어떨까?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새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을 때와 비슷한 합목적성이 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소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을 벌어먹인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적 재능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마치 새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항상 노래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박달새나 뻐꾸기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들 새들은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자기 알을 낳으며 이들의 시끄럽고 비음악적인 울음소리는 나그네들을 조금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 짓는 일의 즐거움을 영원히 목수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에서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여기저기 꽤 돌아다닌 편이지만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에 매여 있다. 9사람의 재봉사가 모여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속담이 있지만 비록 재봉사만이 온전한 인간의 9분의 1인 것은 아니다. 목사도 상인도 농부도 역시 온전한 인간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노동의 분업은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목적에 이바지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그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리고 건축적 장식에는
진리의 핵심과 필연성과 그에 따른 아름다움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어떤 건축가가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그 생각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겠으나 실은 흔해 빠진 아마추어적 예술 취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감상적인 건축 계획가인 그는 건물의 토대에서 시작하지 않고 처마돌림 띠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사탕과자 안에 아몬드나 캐러웨이의 열매를 넣듯이. 하지만 아몬드는 설탕 없이 먹는 것이 훨씬 몸에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장식 안에 진리의 핵심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부의 거주자, 즉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와 외부를 참되게 지어 나가게 하고 장식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장식은 단지 외부적인 것이요. 표피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를 건축업자에게 청부를 시켜 지었듯이 거북이가 자기의 전배기 껍질을 가지게 된 것이 그런 청부에 의한 것인가? 조개가 진주청의 빛깔을 띠게 된 것이 그런 청부에 의한 것인가? 거북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배기 껍질을 가진 것처럼 사람의 집의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병사가 한가로운 나머지 자신의 용기의 색깔을 자신의 방패에다 칠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적들이 알아챌 것이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병사는 하얗게 질릴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한 건축가는 처마 돌림띠 너머로 세련되지 못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반쪽밖에 안 되는 진리를 소심하게 속삭이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내 눈에 띄는 건축민은 그 모두가 참된 의미에서의 유일한 건축자인 거주자와 필요와 성격에 따라 그리고 겉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진실성과